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보미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보미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보미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며느리로 들일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애딸린 하정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보미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지 이번에 경험하게 된 일들이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아주버님이 40대의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오시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셨죠. 그렇게 저에게는 형님이 생기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론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형님의 본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생활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시댁 왕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가식적인 모습이나 보여줘야 하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긴장도 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데 요즘 들어 그이랑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모임이 생기다 보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네. 동서는 이런 결혼 생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항상 잘 챙겨주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인데도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걸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저보다도 더 형님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유쾌하신 부분도 있고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편할 때도 많아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들이 힘들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터놓을 사람이 동서 말고 누가 있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거지. 동서는 보기와 다르게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동서는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 어머님이 말 한마디 하면 깍듯하게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나중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니까. 동서가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들은 확실하게 해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어머님이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젊은 제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어머님이 시킨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시댁 험담해 주길 원하는 거죠? 형님 결혼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소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면 나중엔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죠. 저도 처음 시집와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시부모님 뵐수록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도 차차 적응되실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자 형님의 얼굴은 일그러진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거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새 식구가 된 형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형님의 안 좋은 성격은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을 고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즐겁게 식사를 끝내고 과일 준비를 위해 형님과 단둘이 주방에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시댁 식구들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점점 지나치는 형님의 태도에 참고 참았던 화가 결국 터지고 말았었죠. 세상에. 동서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어? 나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싶더라고. 내 인생에 제일 최악의 음식이었어. 동서는 정말 대단해. 이런 걸 어떻게 5년이나 참고 살아왔던 거야? 나는 목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니까. 동서가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동서는 5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건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집에는 식모가 있거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줘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해준 덕분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어떻게 된 게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야. 우리 집안보다 잘 살면서 돈을 아끼시려는 건지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렸다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그이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대접받는 거 정말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던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는걸요? 형님, 저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세요? 제 입으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형편없죠? 저도 5년 동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먹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딱 맞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희 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해 주신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형님이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얘기한 것 뿐인데 내가 원래 속으로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내 감정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많이 불편해요. 형님은 그냥 제가 편해서 얘기한다지만 저는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형님 눈치도 보이고 중간에서 정말 가시방석 같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의 지나친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저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형님은 먼저 일어난 저를 보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앉았는데 시모가 제 표정을 보셨는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형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시모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별일 없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형님은 저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거실로 돌아와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형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또다시 불러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며 물어보시길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 대한 불만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동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어? 저번에 내가 어머님 험담한 것 때문에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 뿐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 형님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형님이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조차도 시댁에 오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형님과의 거리를 둔 것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피하는 게 상처를 덜 받으실 것 같아 판단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나 참,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동서, 나보다 잘났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지식 또한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동서가 어떻게 이런 집안의 남자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안 어울리는 행동인 거 알아? 내가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깍듯하게 행동해야지. 아주 나랑 맘먹으려 드네. 한 번만 더 내가 하는 말에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상당히 피곤해질 줄 알아. 보잘것도 없는 집안이 어디서 의사 집안을 가르치려 들어? 의사면 뭐해요? 형님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럼 형님이 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형님 대접을 해드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데도 내가 대우 좀 해주니까 만만해 보이나 본데? 적당히 나불거리는 게 좋을 거야. 내 성격 건들면 동서는 아주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싸우고 그래? 요즘 들어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만 너희들 나 몰래 서로 계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니? 어머님, 동서가 글쎄 자기가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고 저를 형님 대우 안 해준다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접근하려 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똑바로 행동하라면서 어머님 안 보실 때 온갖 막말을 늘어놓았다고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만 이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시집온 동서한테까지 잘 보여야 하나 봐요. 형님의 이중적인 성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온갖 험담을 다 하더니 앞에서는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님의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기보단 저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앞으로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야 할 텐데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소? 모든 것들을 어머님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화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형님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방금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에 대해 얘기한 것들 전부 다 거짓이에요.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식에 맞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지금 진짜 성격을 최대한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큰 며느리가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마. 정말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 큰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니? 만약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녹음해 두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줘라. 잘못 들어온 돌을 빼내는 것도 내 역할이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큰며느리는 싹싹하니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구만. 그 뒤에 진짜 본성이 있었구나. 일단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시모는 제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모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나가면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거실로 나오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달려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참는 거였고 나중에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저는 한동안 함께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모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 매달 한 번씩 하던 봉사를 2달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모와 저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배식까지 담당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환자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식판을 내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미소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배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터라 배식이 끝난 뒤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 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하기엔 먹고 살려면 한창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 봉사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2달 만에 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원래 근무하는 곳이 이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슨 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건 아니죠? 왜? 나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규모도 큰 편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꽤 높은 편이라 암 전문의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삶이 참 한가로운 것 같아. 봉사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 봐. 이럴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누가 봉사활동해? 정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동서 인생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봉사활동한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쉬면 되겠어? 놀 시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 쓸데없이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최근에 우리 식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벌 만큼 벌었다고 그만두려고 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좀 살려달래.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냐면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정말 웃긴 게 췌장암 말기라더라. 내가 암 전문의 의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쳐버렸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병까지 고쳐 달랜다.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빚 갚는데 다 써서 췌장암만 고치면 평생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세상 떠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의사는 병원에서만 의사지 집에서까지 의사이고 싶지는 않거든.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식모가 우리 집에 20년을 있었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지만 병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괜히 명줄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췌장암은 가망이 없는 병이라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췌장암으로 오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래. 인생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 이참에 동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모살이 어때? 월급 300 줄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들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람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채용 명단에 있는 형님의 이름인 강명희 명단을 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을 더듬으면서 병원장이 무슨 저희 아빠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셨는지 저와 형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동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병원장님이 동서의 아버님이라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동서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동서가 지금 병원장님께 전화를 했는지 채용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빠가 둘이나 된다. 우리가 왜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니? 여기 병원장님이 작은 며느리의 양아버지다. 어렸을 적에 입양을 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를 당신 딸로 생각하며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도왔던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작은 며느리의 친부도 당신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찾았던 거고 며느리는 두 아버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었던 거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에는 워낙 복잡한 일들이라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형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의사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의사로서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대로 형님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처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그때 저를 입양해 주신 분이 지금의 병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20살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본 한 남성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양아빠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친아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당시 친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친할머니께서 친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고생을 보고 싶지 않아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걸 듣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친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고 그 결과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빠와 친아빠 사이를 왕래하면서 지내왔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양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친아빠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저를 찾기 위해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시면서 재혼을 하지 못하신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친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은 친아빠의 얼굴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양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님한테 저희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 식구들 또한 제 집안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죠. 제 입으로 모든 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장으로 계신 저희 양아빠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뱉으면서 후회되는 길을 걷고 있던 거였죠. 양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길래 형님의 실체가 담겨 있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들려드렸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형님의 행동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님을 채용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누가 봐도 형님은 인간 이하로밖에 안 보였었죠.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댁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잠시 뒤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악을 하고 말았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 그냥 가망 없습니다가 최고지. 쓸데없이 고치려고 들쑤셔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진다니까. 내가 암 전문의 의사인데 내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 어느 정도 신용은 하겠지만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시댁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가식 떠는 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이랑 결혼했으면 단둘이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서 쓸데없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이 맛이라도 좋으면 몰라. 내 인생에 최악의 음식이라니까. 오바이트 쏠리는데 이런 음식을 여태껏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해. 두 분 다 건강해 보여서 암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안 걸리면 손을 쓰는 척 하면서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해지는 길일 것 같아. 사람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고 세상 떠나던가, 병 걸려 세상 떠나던가, 둘 중 하나야.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사고로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언제 오나 몰라.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 생각보다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나는 그냥 솔로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다.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형님이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지인분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아주버님이 듣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아주버님은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형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셨는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형님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을 흐트려 놓았지만 아주버님의 선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 버렸고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는 동안에 진짜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다면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을 테고 온 가족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빠른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문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로 전염병에 걸려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이라곤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의 생사는 조만간 또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언제나 행복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됐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 이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 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 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져간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보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이론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 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 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